안녕하세요. 김한겸이라고 하고요. 저는 필명은 제이폼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책도 낸 사람이고 유튜브도 하고 있고 블로그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추구하고 있는 한 7가지 정도 말씀드리면 제 소개를 대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월 100만원짜리 수입 10개 만들기, 그리고 Just Do It 바로 실행하기, 그리고 매일매일 꾸준히 할 수 있는 한 가지, 1년 동안 할 수 있는 한 가지 만들기, 분산 투자,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리밸런싱 하기, 그리고 1년에 책 50권 이상 읽기, 그리고 돈을 먼저 벌고 좋아하는 일을 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전하고 실패하고 수정하고 완성시키기, 이 7가지를 늘 추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신용카드는 여러분이 쓸 때는 잘 모르시겠지만 그게 다 부채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신용카드는 내 신용으로 결제하는 거거든요. 내가 돈이 있어서 결제한다기보다는 내가 그 정도의 돈을 써서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걸 보증하기 때문에 결제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용카드를 쓰게 되면 보통 쓰시는 분들은 지출을 얼마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그 다음 달에 그 돈이 돌아오고 부채가 돌아오고 그걸 어쨌든 내고 또 계속 쓰죠. 그러면 그 다음 달에 또 부채가 돌아오고요. 그러면 계속 부채를 안고 살게 되시는 거고요. 결국에는 현금 서비스도 쓰시게 되시고 카드론도 쓰게 되고 뭐 리볼빙도 쓰게 되고, 그러면 부채가 엄청나게 눈덩이처럼 계속 불어납니다. 따라서 제가 돈을 모으고 싶다면 절대로 신용카드는 쓰지 말아야 한다. 근데 모두 다 신용카드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달, 두 번째 달, 한 세 번째 달에 계획을 세우셔서 신용카드를 점차 줄이시고 체크카드를 쓰시는 방법을 가져가셔야 돼요. 체크카드를 쓰면 좋은 건 뭐예요? 돈이 없으면 못 써요. 그러니까 지출을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지출이 얼마 됐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쓰시는 게 좋아요. 신용카드는 즉시 결제를 하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다음 달에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채를 안고 가는 거니까 그거를 절대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리볼빙 진짜 너무 절대 쓰시면 안 돼요. 리볼빙은 최소의 결제만 하시면 그냥 그 부채를 남겨두고 그 다음 달 결제 한도를 복원시켜줘요. 그러니까 부채가 남은 채로 그대로 부채를 떠안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리볼빙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결제 대금을 결제하지 못해서 리볼빙을 쓰는 거거든요. 근데 리볼빙의 진짜로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이자가 엄청나게 많이 붙어요. 제가 알기로는 10% 이상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뭐 요즘에 리볼빙을 써본 적은 없어가지고 정확한 뭐 이자의 율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큰 이자를 감당하고 정말 최소의 결제만 하고 계속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리볼빙을 처음에 쓰기 시작하면 편하죠. 처음에는 조금만 결제해도 그 다음 달 한도 복원되니까. 하지만 여러분 리볼빙을 쓰다 보면 계속 눈덩이처럼 투자의 금액이 계속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자산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부채의 금액이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볼빙 절대 쓰시면 안 돼요. 일단은 신용카드를 어떤 걸 쓰시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신용카드 중에서도 무슨 뭐 할인 혜택이 있는 거 뭐 여러 가지 뭐 있잖아요. 그런 거 쓰셔도 좋기는 한데 일단 신용카드를 안 쓰시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용카드는 꼭 뭐 한 장이나 두 장 정도는 저는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신용카드로만 결제할 수도 있는 때가 있어요. 뭐냐면 뭐 해외 결제를 한다거나 뭐 이런 거는 사실 체크카드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신용카드로만 결제를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뭐 할부를 이용한다거나 뭐 그러면 신용카드를 사용을 꼭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용카드 종류는 상관이 없다. 하지만 신용카드를 쓰시려면 그 안에 고정비만 넣으셔라.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 관리비, 뭐 수도세, 뭐 정수기, 렌탈비, 뭐 이런 것만 넣어 놓으셔라.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신용카드에 한도 상향이 계속 돼요. 한도가 상향된다는 건 뭐예요? 내 신용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뭐 1,000만 원으로 시작했으면 뭐 2,000만 원, 3,000만 원으로 오르면 내 신용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신용 점수에도 그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 됩니다. 따라서 고정비만 다 넣어 놓으세요. 저도 거기다가 다 고정비만 다 넣어 놨거든요. 매달 나가는 고정비는 사실 예상이 되잖아요. 지출 금액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용카드에는 그것만 몰아 넣는 거죠. 근데
또 이제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신용카드를 그렇게만 넣어 놓으면 사실 할인 혜택을 못 받아요. 왜냐면 매달 쓰는 그 30만 원 정도 한도부터 이제 시작하잖아요. 그거를 적용을 안 시켜줘요. 사실 아파트 관리비나 이런 거는 실적이 포함이 안 됩니다. 하지만 상관없어요. 그러지 마세요. 30만 원 이상을 써서 할인을 받는 그런 거는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사실 30만 원 이하로 써서 그 절약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이득이죠. 그러니까 신용카드를 쓰시되 그 안에 고정비만 딱딱 넣어 놓으시고, 그래서 한도를 올려서 저도 그렇게만 썼는데도 지금 카드 한 장 한도 3천만 원까지 올려놨어요. 그리고 한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한도는 올릴 수 있을 때 계속 올려 놓으셔야 돼요. 왜냐면 한도는 내가 올릴 수 있다고 해서 올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잘 결제하고 잘 연체가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한도는 올려줘요. 그러니까 그 한도는 올릴 수 있을 만큼 계속 올리셔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금리가 제일 높은 데 넣어두시는 게 좋은데, 보통 이제 큰 은행들, 뭐 신한, KB, 뭐 우리, 뭐 이런 데는 사실 금리가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그리고 적금도 굉장히 짧은 기간에 적금도 굉장히 많고, 보통 이제 금리가 높은 거는 적금이라는 경우에는 뭐 다른 그 큰 은행 말고 다른 은행들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꼭 확인해 보셔야 될 게 또 이제 예금자 보호가 되는지를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자까지 합쳐서 5천만 원까지 되니까 그렇게 분산해서 넣어 두시는 것도 저는 크게 무리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큰 은행이라면 사실은 큰 금액을 맡겨놔도 큰 문제는 없다라고 저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무조건 금리가 높은 곳에 넣어 두시는 게 좋죠. 그리고 요즘에 일반 예금도 뭐 저는 토스뱅크 이용하고 있지만, 토스뱅크에 보면은 그 2% 정도의 이자를 매일 주는, 연 이자 2%인데 매일 쌓아주는 그런 통장도 있어요. 그게 뭐 제가 알기로는 그 금액 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지만, 저도 어쨌든 토스뱅크를 이용하고 있고 금리 많이 주는 데를 이용하지만 예금자 보호를 꼭 생각하시고 분산해서 넣어두셔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축을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단기 적금을 먼저 시작하세요. 그래서 뭐 6개월이나 뭐 1년 정도, 이렇게 6개월이 좋겠죠? 아주 뭐 부담되지 않을 금액을 적금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납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완납을 해서 받게 되시면 사실은 진짜 은행 이자 얼마 안 되는 걸 느끼실 수 있지만, 그 완납한 경험이 여러분에게 정말로 큰 자산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단기 적금 성공했어. 그러면 1년 정도 하는 거죠. 그다음에 1년 정도 했어. 그럼 이제 5년 이상, 10년 정도의 뭐 ETF 투자를 뭐 적립식으로 해본다거나 아니면 다른 상품을 이용해 본다거나,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시간을 늘려가고 금액을 늘려가서 내가 뭔가 꾸준히 할 수 있는 습관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저축 계획이라는 게 늘 은행만을 이용할 필요는 없고요. 뭐 지수에 투자하시는 뭐 적립식 투자도 할 수 있고, 펀드에 투자하시는 적립식 투자도 할 수 있고, 연금저축 펀드에 뭐 계속해서 적정의 금액을 계속해서 꾸준히 넣으시는 방법도 있고요. 그렇게 저축을 계속해서 해 나가시되, 한 가지 제가 꼭 말씀드리는 거는, 뭐 은행에 저축만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꼭 조금의 금액은 투자를 꼭 병행을 하셔라. 그것을 뭐 ETF에 넣으시든지 지수에 투자하든지 상관없고, 뭐 개별 주식에 하시든지 상관이 없는데, 조금 이제 제가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은 저축만 하시던 분들은 그 다음에 투자로 넘어가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투자는 경험이거든요. 투자는 그리고 전략이 있어야 되고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 수익을 내기는 쉽지 않거든요. 지수에 투자하지 않는 이상. 그러다 보니까 저축과 투자가 꼭 병행이 되어야 된다. 어느 정도 뭐 돈의 금액이 어떻게 될지는 사실은 그건 본인이 정하는 거지만, 저축과 투자가 꼭 병행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투자는 일단 무조건 지수에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수 ETF가 좋은 게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수수료도 되게 적고 지수에 투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코스피를 하셔도 되고요. 요즘엔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한국 ETF도 굉장히 많고요. 뭐 할 수 있으시다면, 가능하시다면 미국 주식에 상장되어 있는 ETF를 이용을 하셔도 되고요. 뭐 아니면 전체 나라의 주식을 살 수 있는 뭐 뱅가드 토탈이라는 그런 ETF도 미국 주식 시장에는 상장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꼭 지수에 먼저 적립식으로 좀 투자를 해보셔라. 그래서 가장 되게 길게 좀
꾸준히 투자를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도 파킹 통장을 쓰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증권사마다 뭐 그냥 그 계좌에 넣어두면은 뭐 RP 채권으로 넘어가거나 뭐 그런 계좌도 많이 있어요. 그런 계좌를 활용하셔도 좋고, 저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톡스뱅크 2%대 그 계좌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파킹 통장이라는 게 결국에는 내가 투자하기 전에 그 돈을 조금 이자를 조금 받아보고 싶다라는 의미인 거거든요. 파킹 통장이라는 거는. 그래서 거기에 잠시 주차를 해놓는다고 해서 파킹 통장이라는 이름이 붙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근데 5억이나 10억 이상이 되지 않으면 사실 파킹 통장 큰 의미 없다. 네. 5억이나 10억 이상 정도의 파킹을 해 두실 거면 뭐 그런 거를 신경 쓰시는 게 큰 의미가 있겠으나, 그 이하의 금액을 파킹해 놓으신다 그러면 사실 큰 의미는 없다. 토스뱅크 2%만으로도 충분하다. 저도 사실은 5억이나 10억 이상의 파킹을 하진 않거든요. 뭐 아무리 많이 해도 1억 이하로 파킹을 하니까 그 정도, 토스뱅크의 2% 정도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리지만 절약에 대한 부담이 없을 수가 없어요. 절약에 대한 부담은 무조건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모으실 수가 있어요. 절약이 없으면 모을 수가 없고요. 모을 수가 없다면 투자도 못해요. 근데 또 이제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냥 조금의 돈을 가지고 크게 수익 내시는 분 있어요. 주위에.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그 이후의 행보를 보면은 그냥 절약과 모으고 투자하는 게 이렇게 생활화되지 않은 분들이 그런 이제 행운을 만나게 되면 결국 그 수익도 다 좀 손실을 입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절약, 저축, 투자가 생활화돼 있으신 분들이 그런 행운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더 그 자산을 가지고 더 많이 불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수익률을 내느냐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다. 내가 어느 정도 습관이 들여져 있느냐, 절약 습관이 어느 정도 들여져 있느냐, 모을 수 있느냐, 얼마나 투자할 수 있느냐, 투자의 경험이 얼마나 있느냐가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절약에 대한 부담 없이는 사실 자산 불리기는 힘들다고 봐야 됩니다. 일단은 소비에 대한 기준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연봉 1억이 되기 전까지는 사실은 뭐 택시나 고급 레스토랑이나 뭐 나에 대한 선물, 자동차 뭐 이런 거나 하지 마세요. 진짜 제가 정말로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지만은 연봉 1억 넘기까지는 그런 거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연봉 1억 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종잣돈 1억을 모으는 거에 한번 집중을 해보세요. 1억 모으기가 정말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1,000만 원을 처음에 모으는 것도 중요하고 뭐 2천만 원, 3천만 원 그렇게 높여가는 그런 단계를 밟아야 되지만 결국에는 1억을 한번 모아보시는 게 진짜 중요해요. 1억이라는 돈이 사실은 지금 생각해보면 뭐 되게 작은 돈일 수도 있고 엄청나게 큰 돈일 수도 있지만 1억을 모아보신 분들과 안 모아보신 분들의 차이가 엄청 많이 나요. 따라서 일단 지출에 대해서 정말로 기준을 갖고 가셔야 돼요. 내 연봉 1억 그러면 사실은 이제 월급 7, 800 정도는 되셔야 되거든요. 그 전까지는 택시, 고급 레스토랑, 오마카세, 자동차, 고급차 타는 거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일단은 차라는 것이 그 사람의 소득 수준을 나타내는 게 맞긴 해요. 근데 그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이라고 해서 꼭 좋은 차를 타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아는 꽤 큰 기업의 상무님도 지금 SM5를 타고 있어요. 뭐 물론 이제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비싼 차였고 그 차는 굉장히 좋은 차기 때문에 지금까지 굴러가니까 타실 수 있다고도 보지만 차는 사실 그 사람의 소득 수준을 나타내는 절대값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자동차라는 게 사실 이동의 수단이지 뭐 부의 뭐 상징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지방을 많이 다니시거나 진짜 차를 많이 필요로 하신다, 그런 일들을 하신다 그러면 차가 무조건 있어야겠죠. 하지만 굳이 고급차를 탈 필요는 없다. 내 소득 수준에 맞지 않는데. 따라서 그냥 딱 정해드릴게요. 연봉 1억 이하는 준중형 타셔야 돼요. 준중형이라 하면 뭐 아반떼 뭐 이 정도 타셔야 되고 5천 이하다 그러면 차를 사시면 안 되고 부득이하게 내가 뭐 지방에 출장이 많거나 그러면 이제 경차 사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1억 뭐 넘어가시고 1억 5천 정도 되신다 그러면 뭐 중형 정도 타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소나타 이 정도 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억이 넘어간다
그러면 타고 싶은 차 타시면 될 것 같아요. 2억이 넘어가시는 분들은 뭐 사업하시는 분들은 뭐 법인차를 사용하실 거고, 뭐 2억이 넘어간다 그러면 사실 뭐 대기업의 임원이나 아니면 뭐 되게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뭐 그런 분들은 사실 그렇게 타셔도 될 것 같지만, 결국에는 내가 돈을 많이 벌어도 그냥 그 좋은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냥 차는 이동 수단으로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거는 뭐 개인 차라고 할 수 있고요. 좋은 차를 타는 건 사실은 기분이 좋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 내가 되게 괜찮은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아요. 그 사람의 내실이 중요한 거지, 그거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은 지금 준중형 차를 타고 있고요. 네, 아주 오래전에 중고로 산 차를 타고 있고요. 서울 시내 그냥 미팅 갈 때는 사실 차를 가지고 다니지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또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고 다른 사람 분들은 또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5천 이하에서는 경차, 1억 이하에서는 준중형, 2억까지는 뭐 중형, 그 다음에 고급, 2억 이상은 아무거나 이렇게 타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아주 좋은 핑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사실은 결혼하고 나서 차가 없었는데, 그때 아이가 생기고 아이를 유모차를 태워서 이제 버스를 타기가 힘들어지는 시점이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차는 필요하겠죠. 근데 굳이 거기서 이제 카니발로 시작하실 필요가 없다. 네, 제 아는 친구들이나 지인들도 다 이제 큰 차를 사거나 이제 고급차를 사거나 하는데 다 이유가 있어요. 큰 차는 이제 안전하거든요. 좋은 차는 이제 경차보다 안전한 거는 사실 맞아요. 긴 그런 이동거리가 아닌 이상 사실은 그렇게 안전이 중요하지는 않거든요. 짧은 거리를 이용하는데 큰 사고가 뭐 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정도 사고는 아무리 고급차를 타도 사고는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저는 핑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뭐 가족이 있으면 무조건 패밀리카 사야 된다, 카니발로 무조건 가야지, 뭐 아니면 SUV 가야지, 그런 거 사실 핑계예요. 저는 지금 준중형 소형차예요. 옛날이면 소형차죠. 지금이나 준중형이지 옛날에 소형차잖아요. 그냥 뭐 액센트급 그 정도. 전 지금도 타고 있지만 전혀 문제 없어요. 일단 200만 원을 받으신다 라고 하면 몸값을 올리는데 가장 집중하셔야 돼요. 거기서 뭔가 내가 저축을 하고 뭐 모으고 투자하는 것도 진짜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저는 몸값을 올리는 자기 개발에 투자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국에는 200만 원을 받으면 100만 원은 일단 저축 투자 모으는 거 절약하는 거는 그냥 기본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100만 원에서 한 50만 원 정도 고정비 쓰시고 한 50만 원은 자기 개발에 쓰셔야 돼요. 영어 공부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자격증 취득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뭐 투자에 뭐 세미나를 간다거나 아니면 내가 진짜 하고 있는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거나 그거에 50만 원을 쓰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돈이 사실은 굉장히 아까우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결국엔 롱텀으로 볼 때는 그 돈이 없이는 여러분 몸값을 올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자격증 없이 몸값을 올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언어에 대한 그런 다양성 없이 몸값을 올릴 수 있어요? 아니요, 못 올려요. 그 일을 정말로 잘하는 데 있어서 그런 전문성은 누구나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일을 사실 2년, 3년 배우면 다 늘어요. 일은 다 배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이상으로 가야 될 때는 결국 내 돈을 써야 된다. 내가 계속해서 개발을 해야 된다. 책을 사서 읽어야 되고요. 계속해서 자기 개발을 해야 된다. 뭔가 인터넷 그런 강의도 계속 들으셔야 되고요. 그런 거 없이는 내 개발을 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200만 원 진짜 소중하잖아요. 그 돈을 진짜로 갚는 데 쓰시려면 내 몸값을 올리는 데 쓰셔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100% 몸값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영어입니다. 영어. 제가 영어 공부에 요즘 심취해 있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영어를 하시는 분들은 몸값을 무조건 올릴 수 있어요. 그리고 취업의 기회도 다양하게 제공되고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습득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엄청나게 많아져요. 영어를 할 수 있다는 거는 엄청나게 큰 그 바다에 뛰어들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기회가 엄청나게 많아져요. 영어뿐만이 아니에요. 뭐 일본어를 하셔도 되고요. 뭐 중국어를 하셔도 되고요. 뭐 프랑스어를 하셔도 되고요. 한국어, 모국어 이외에 꼭 외국어를 장착을 하시면 저는 이거는 정말 100%인 것 같아요. 내 집 마련은 사실 시기가 없어요. 무조건 저는 1주택을 하셔야 된다.
1가구 1주택이 안 된 사람이 투자를 하거나 모으거나 불리거나 이런 것도 계속 하셔야 되지만, 일단 가장 첫 번째 나의 큰 자금이 투자되는 투자처는 저는 주택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1억을 모아보세요. 1억을 모으시면은 그 안에서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정말 많지만, 첫 번째로 1억을 모으시면 집을 사셔야 됩니다. 뭐 지방을 뭐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지방의 집은 뭐 필요 없다 이게 아니라, 지방에 있는 아파트를 사지 마시고, 1억 정도면 지방에 있는 아파트 살 수 있는 것도 많거든요. 하지만 그거 사지 마세요. 왜냐면 그거는 전문가의 영역이에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초보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초보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가장 쉬운 투자는 없죠. 하지만 가장 접근성이 좋은 투자는 뭐냐면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사는 겁니다. 네, 빌라 이런 거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빌라 사지 마세요. 전문가의 영역. 단독주택 전문가의 영역. 하지만 아파트 아주 접근성 좋아요. 아주 초보분들이 하시기에도 가장 실패가 적어요. 그러니까 1억을 모으셔서 어떻게든 대출을 껴가지고 서울 안에 있는 아파트를 사보세요. 근데 브랜드 아파트 못 사죠. 브랜드 아파트는 뭐 1억짜리 없잖아요. 근데 그냥 뭐 한 동만 있는 그런 아파트 있거든요. 그거를 사세요. 아파트를 사셔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아파트가 자산 평가가 제일 좋고 황금성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 현금으로 바꾸기 너무 좋아요. 지금이야 뭐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조금 침체돼 있어서 이제 팔거나 사거나 하는 게 힘들지만, 아무래도 아파트가 훨씬 더 규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팔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1억을 꼭 모아보시고, 그거를 대출을 꼭 껴서 아파트 한 채를 서울에 있는 걸 꼭 사보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투자 경험이, 아파트 투자, 부동산 투자 경험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거기서 또 한 번 1억을 모아서 또 조금 더 큰 데로 옮길 수 있다면, 거기서 또 모아서 또 조금 큰 데로 옮길 수 있다면, 이렇게 가셔야 되는 거지, 내가 뭐 분양권 청약 확률이 너무 낮아요. 여러분에게 그 행운이 오지 않습니다. 행운이 오면 너무나 좋겠지만, 하지만 오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준비해서 내가 사는 거, 1가구 1주택은 저는 언제든지 굉장히 무조건 추천입니다. 영끌은 하시면 안 돼요. 영끌을 작년, 재작년에 하셨던 분들이 지금 어떻게 됐냐? 이자 부담 2배가 됐어요. 요즘에는 거의 이제 원리금 다 상환하거든요. 원금하고 이자하고 같이 상환을 해요. 이자만 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집을 사서 담보대출을 받으실 때는. 원리금을 만약에 100만 원 내고 있다? 근데 작년에 다 200만 원 됐어요. 그러면 내가 낼 수 있는 그런 캐파를 넘어선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게 또 부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을 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집을 팔 수 있는 지금 시장이 어때요? 네, 부동산 시장 굉장히 하락돼 있죠. 집값 떨어져 있죠. 따라서 영끌을 하시면 안 되고요. 내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에서 정말로 풀로 땡기시면 안 돼요. 내가 대출을 받아서 대출을 갚아나갈 수 있는 돈까지 계산을 하셔가지고, 내가 월급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저축을 할 수 있겠다 정도의 대출을 받으셔야 돼요. 그것보다 넘어버리면 그것도 결국에 부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벌 돈을 생각해서 지출을 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그것보다 훨씬 더 적은 지출을 하셔야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뭐 경제는 오르락내리락 하거든요. 그리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시점이, 여러분이 그냥 뭐 차트를 보시면 그게 좀 금방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고통스러운 시간이 5년, 10년 그 이상 될 수도 있어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말해서 수익이 되는 구간이 5년, 10년 이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끌은 절대로 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로 계획을 잘 짜서 그 아파트를 구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잘 못하실 때는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되고요. 제가 투자를 시작하면서 투자가 좋은 시점이 한 번도 없었어요. 여러분, 늘 위기고요. 늘 문제는 어디선가 터지고요. 좋은 날은 사실은 굉장히 짧아요. 하지만 문제는 또 터지고요. 좋은 날은 또 오고요. 문제는 터지고, 이 텀이 정말로 길거든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견딜 수 있어야 돼요. 과연 전략을 이제 어떻게 짜야 되냐? 자, 고금리 시대에 나는 저축을 해야 됩니다. 고금리 시대는 저축을 해야 돼요. 투자보다는 저축을 해야 돼요. 그때도 물론 투자는 병행되어야 되겠지만, 고금리 때는 저축을 하셔야 돼요. 예금을 하시든지 적금을 하시든지 뭐 다른 어떤 걸 하시든지. 그 다음에 분산 투자로 모든 걸 나눠 놓으셔야 돼요. 적금이나 예금에만 몰빵돼 있으면 안 돼요. 투자에만 몰빵돼 있으면 안 돼요. 뭐 연금에만 몰빵돼 있으면 안 돼요. 뭐 다른 뭐 부동산에만 이렇게 다
들어있으면 안 돼요. 분산 투자가 되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내려가는 경제 시기에는 결국에는 내 몸값이 수익률인 거거든요. 내 몸값을 올리시는 일을 계속 하셔야 돼요. 내 자산이 이렇게 올라갈 때는 사실 내 몸값이 안 올라가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 자산의 이 사이클이 내려갈 때는 내 몸값을 올리는 게 정말로 수익률이거든요. 내가 월급을 500만 원 받고 있다. 그러면 내 자산이 올라갈 때는 사실 500만 원 이거 벌어서 뭐해? 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여기 자산이 내려가는 시기에는 여러분 월급 500만 원을 받는 거 월 배당 500만 원 받으려면 여러분이 과연 그 주식으로 얼마를 갖고 있으셔야 될까요? 몇십억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몸값이 그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값을 올리셔야 돼요. 그리고 절약, 저축, 투자 계속 병행해서 계속 모으고 불리고 그 사이클을 한번 타고 사이클이 어려울 때는 내 몸값으로 수익률을 커버하셔야 돼요. 네, 그렇게 재테크 전략을 짜셔야지 결국엔 롱텀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고요. 그러니까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지금 이 시기를 견딜 수 있는 사람만이 이 상승장에서의 수익을 다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손실 없이 투자하는 방법 없죠. 손실 없이 투자하시려면 뭐 예금에만 넣으면 된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지만 여러분 예금에 넣어두는 거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결국 손실인 거예요. 네. 뭐 투자만 하면 된다? 투자 뭐 지수가 뭐 2500에서 1800 떨어진다? 손실이에요. 그런데 손실 없는 투자를 하시려다 보면 결국에는 손실을 입게 돼요. 하지만 손실도 내가 어느 정도 리스크 감당할 수 있고 내가 수익에서도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다 라고 하시면 그때부터 수익이 돌아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투자를 하실 때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처음에 투자하실 때 가장 어려운 거는 내가 손실을 얻는 거를 되게 리스크라고 생각 안 해요. 여러분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 손실에서 수익 구간이 됐을 때 내가 이거를 팔까 말까 고민하는 그게 바로 주식 투자의 실력입니다. 투자의 실력이에요. 이 손실을 리스크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은 사실 조금의 5% 수익 나면 팔아버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 수익은 큰 수익이 아니에요. 그 수익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실력인 거고요. 이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만이 그 수익도 감당할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차트만 보면 되게 쉽잖아요. 뭐 에코프로 같은 거 막 10배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 내가 여기 1억 넣어놨으면 10억 됐을 텐데 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과연 여러분들이 1억을 넣어놨을 때 과연 5천만 원까지 떨어졌을 때를 견딜 수 있을까요? 뭐 견딜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그때는 포기하거든요. 5천만 원 50% 이상의 손실에는 그냥 포기해요. 될 대로 되라요. 근데 이게 원금이 없나? 그때부터 조바심이 나요. 여러분 10% 오른다? 와 또 떨어질 것 같아. 팔아버려요. 절대 여러분이 이 10배의 수익을 가져가실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거는 경험이 쌓여야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손실을 가지고 있는 리스크에 대한 생각이 있는 사람만이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돼요. 따라서 손실을 생각하지 않으시면 되게 힘들게 되실 거예요. 중위험 중수익 이런 상품 없습니다. 고위험 고수익, 저위험 저수익 이것만이 있어요. ELS, 뭐 ELW 같은 상품들은 사실은 어느 정도 수익이 올라오면 그 수익을 보장하는 거고요. 수익이 떨어지면 사실 굉장히 위험한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상방은 막혀 있어요. 어느 정도 수익이 되면 그냥 탁 던져져 버리거든요. 근데 밑에 하방은 완전 열려 있어요. 원금 손실이 완전 0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위험 중수익이 아니에요. 거기에 투자되는 그 지수나 아니면 뭐 원자재나 뭐 이런 것들이 뭐 그렇게 내려갈 수 없어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내려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시지만 몰라요.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네, 투자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다면 돈을 못 벌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네, 그것들은 사실은 중위험 중수익은 절대로 아닙니다. 아주 저수익 고위험인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 그거를 파는 사람조차도 그 구조를 모른다. 그러니까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십억씩 넣으라고 하는 거고요. 네. 그거는 그 몇십억을 손실을 입는다고 해서 그 파는 사람이 손실을 입진 않거든요. 판매원이. 그리고 판 그 주체, 그 은행이나 그런 자산운용사 뭐 손실 안 입어요. 거기서 그 수수료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진짜 그 구조를 잘 알지 않는 이상 하시면 안 돼요. 고수의 영역이에요. 이 말씀을 꼭 드리면은 너무 이렇게
구체적이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는 진짜 첫 번째로는 뭘 해야 되냐면 소셜 미디어를 하셔야 돼요. 블로그를 하시던지 페이스북을 하시던지 인스타그램을 하시던지 다른 뭐 카페를 만드시던지. 근데 저는 제일 하기 쉬운 거는 블로그라고 생각을 해요. 매일매일 포스팅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예약 글을 또 만들 수 있으니까 일주일에 뭐 이렇게 예약글 한 7개씩 예약해두면 하루에 하나씩 올라가요. 그런 걸 하기에 블로그는 너무 좋다. 그리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예약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없지만 어쨌든 많이 퍼뜨릴 수 있다. 좀 글로벌하게. 그리고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고, 틱톡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한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젊은 사람들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여러분, 처음에 시작하잖아요. 아무도 안 봐요. 아무도 안 봐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시작하시면 돼요. 내가 잘하고 못하고 이걸 따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아무도 안 보니까. 근데 아무도 안 보는 걸 왜 하냐? 그게 쌓였을 때 여러분의 자산이 돼요. 매일매일 올리는 글이 2년, 3년 된다? 근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유입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여러분의 블로그를 보고 판단하는 기준은 뭐냐? 이 사람은 얼마나 글 썼을까? 얼마나 꾸준하게 했을까? 이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신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셜미디어를 처음에 시작하라고 하면 너무나 구체적이지 않고 광범위하니까 이거 뭐 시작해서 되겠어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뭐 유튜브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촬영도 못하는데 그거 어떻게 해? 라고 하시거든요. 아무도 안 봐요. 아무도 안 찾아와요. 걱정 마세요. 시작하세요. 시작이 중요해요. 시작하시게 되면 결국에는 실력이 늘게 되고요. 꾸준히 하시게 되면 방법을 찾아가시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블로그로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내가 거기다 광고를 할 수도 있고, 내가 거기다 뭘 팔 수도 있고요. 인스타그램, 뭐 페이스북 마찬가지예요. 결국에는 여러분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는 내가 갖고 있는 무언가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을 해서 그 안에 차익을 얻는 게 사업인 거예요. 여러분, 뭐 뭘 팔든지 상관이 없어요. 불법만 아니면. 그거를 팔아서 차익을 남기면 그거는 수익인 거고 사업인 거예요. 그거를 할 수 있는 토대가 뭐냐면 소셜미디어예요. 그거를 제일 먼저 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뭐예요? 제가 책을 3권 정도 냈는데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뭐냐면 제가 들어있던 단톡방에서 어떤 분이 저한테 연락을 주신 거예요. 책을 내보면 어떻겠냐고. 그리고 제가 유튜브에 출연하게 된 것도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유튜브를 찍어서 무언가를 계속 콘텐츠를 올리니까 유튜브의 그 이메일을 보고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리고 블로그를 보고 계속해서 제가 다른 사업들을 또 하고 있고요. 1년 동안 매일 포스팅을 하고요. 매일매일 글을 올려요. 매일매일 뭔가 내가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려요. 그게 처음에는 굉장히 잘 만들었을까요? 아니에요. 엉망진창이에요. 처음 유튜브를 보거나 블로그를 보면은. 그런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방법을 찾아요. 그러면 누군가 와서 무언가 제안하게 되고 그 안에서 수익을 발생할 수 있게 되고, 꼭 수익이 아니더라도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범위들이 넓어져요. 그 첫 번째는 소셜미디어예요. 무조건 시작하셔야 돼요. 일단은 좋아하는 분야로 사업을 딱 시작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사실 되게 힘들 거예요. 네,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왜냐면 사업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따라서 소셜미디어를 좋아하는 걸로 시작을 하세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음악을 좋아하고 투자를 좋아하니까 음악 블로그도 하나 만들고 매일매일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포스팅하고, 그 다음에 내가 투자를 좋아하니까 매일매일 뭐 투자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컨텐츠로 삼으면 되게 좋은 게 뭐냐면 매일매일 주식시장이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할 얘기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게 뭐 전문가든 아니든 상관이 없어요. 그게 뭐 맞든 틀리든 처음에는 상관이 없어요. 아무도 안 보니까. 그런데 그게 쌓이다 보면 결국 그게 실력이 되어가고 내가 좀 더 찾아보게 되고 열망하게 되고, 그러면 그거를 토대로 내가 좋아할 수 있는 일이 열려요. 진짜예요. 근데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열릴지 아무도 몰라요. 제가 책을 3권이나 낼지 저는 몰랐어요. 책을 쓰고 싶기는 했죠. 책을 뭐 내고 싶기는 했죠. 하지만 아무 데서나 내주진 않거든요. 그리고 뭐 내가 돈 내서 출판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해서 출판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사실 그 책을 내는 이유는 그냥 내 기념품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뭔가 출판사를 통해서 책을 내게 되고 내가 다른 유튜브에 뭐 인터뷰도 하게 되고 그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고 좋은 영향이 되어지고, 그러면 결국 그것들이 나한테 다 돌아오거든요. 그러면 내가 좋아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게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걸로 사업을 시작해야겠다, 요이 땅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안 돼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자본금을 몇억, 몇십억 투입하지 않는 이상 홍보도 사실은 쉽지 않을 거고요. 그렇게 안 돼요. 팔리지가 않아요. 네, 몇십억을 넣어서 하면 더 문제죠. 네, 초본데 그거 다 잃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좋아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좋아하는 일들로 소셜미디어를 시작해야 돼요. 그렇게 사업을 조금씩 넓혀 나가야지 내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그런 길들이 열려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말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길밖에 없어요. 그 길로 가야지 여러분들이 자본금 없이 시작할 수 있거든요. 안 그러면 돈 많이 넣으면 되죠. 네, 홍보하면 돼요. 뭐 되게 전문가들 데려가서 홍보하면 돼요. 근데 그것도 여러분 결국엔 실력이 있어야 사업은 커질 수 있다는 거. 근데 소셜미디어는 진짜 누구나 열려 있어요. 네. 일단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거든요. 네. 내가 뭔가를 해서 결과가 나오지 않아. 그러니까 너무 이게 두려워. 네. 이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제가 진짜 말리고 싶은 분들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나 전업 투자할 거야 뭐 이런 분들이에요. 투자는 전업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나 이제 회사 그만두고 뭐 스마트 스토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거야. 스마트 스토어는 회사 다니면서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굳이 거기다가 모든 거를 넣으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넣었다가 실패하면 그거 정말 완전 제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고정 수입을 꼭 만드셔야 돼요. 그게 뭐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뭐 파트타임을 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고정 수입이 있으시면 할 수 있어요. 그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사실은 조금 줄어들거든요. 회사에 다니는데 나 겸직을 할 수 없어요 라고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뭐 다른 방법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진짜 다른 방법 다 있어요. 그런 고정급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토대를 계속 만들어 나가셔야지 자본금 없이 시작하실 수 있고요. 실패하셔도 그거는 문제가 없어져요. 네. 실패를 하실 때의 문제는 뭐냐? 내가 여기다 모든 걸 쏟아부었는데 실패했을 때 그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럼 다시 서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회사를 다니시면서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해보세요. 회사를 다니시면서 인스타그램을 시작해보세요. 회사를 다니시면서 무언가 내가 할 수 있는 사업을 조금이라도 시작해보세요. 거기서 수익이 안 나도 되잖아요. 네, 왜냐면 내가 회사에 고정급이 있으니까. 따라서 무언가 사업을 시작하고 싶으시면 고정급을 분명히 만드셔야 돼요. 고정급 없이 뭔가 사업에 뛰어든다? 그렇게 해서 뛰어들어가지고 진짜 막 뭐 한 몇십억 이렇게 실패까지 갔다가 다시 쭉 올라와서 성공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소수예요. 우리에겐 해당되지 않는 얘기예요. 내가 그 사람이 되면 된다? 너무 힘든 확률에 도전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인생을 망칠 수 있어요. 그분들도 그 밑에까지 가고 싶어서 가신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올라오는 데까지 엄청난 실력 축적이 있었던 거거든요. 사람들은 1년 만에 무언가 달성하는 거를 굉장히 위대하게 생각해요. 하지만 10년 만에 무언가 달성하는 거는 사람들 관심 없어요. 그 달성한 결과에만 관심 있고 그 10년 동안의 일들은 관심이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거는 그 10년간의 기간이에요. 1년 동안 뭔가 달성할 수 있느냐? 아니요. 할 수 없어요. 꾸준히 뭔가는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결과는 사실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따라서 여러분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려면 아주 작은 실패가 계속 돼야 되고요. 그 실패를 수정해서 성공으로 이르셔야 돼요. 네. 아주 작은 실패를 계속 하셔야 된다. 그거에 대해서 계속 보완해 나가시고 그거에 대한 성공의 토대를 만드셔야 된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셔야 됩니다. 일단 가장 첫 번째는 부모님이 부자면 굉장히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모님이 부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가셔야 돼요. 천천히 가시면 뭐냐? 재미가 없어요. 굉장히 지루해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못 하시는 거거든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도 일종의 투자거든요. 투자는 단기간에 이뤄낼 수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그거를 지켜내는 거는 결국 실력이거든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무언가 사업에 뛰어들어서 잘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지켜내는 건 실력이에요. 그 실력이 있을 때 그 사업을 지켜내는 거지 그 실력이 없으면 결국엔 이렇게 갔다가도 다시 이렇게 내려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천천히 아주 길게 롱텀으로 생각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절약,
저축, 투자, 사업 이렇게 단계적으로 밟아 나가시고 이게 뭐 10년 안에 되는 일 아니에요. 20년, 30년, 40년, 50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천천히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상에서의 작은 실패를 계속 경험하시고 그걸 수정하시고 그것을 성공으로 이끄시면 그것들이 실력이 될 거예요. 그렇게 실력을 쌓으셔서 롱텀으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부자가 되면은 되게 좋다고 해요. 저도 아직은 부자는 아니거든요. 부자는 어느 정도 절대값이라고 봐요. 저는 경제적 자유는 사실 절대값은 아니거든요. 근데 부자는 저는 절대값이라고 봐요. 제가 보는 부자는 100억 자산입니다. 뭐 부동산, 금융자산 뭐 이런 거 상관없이 100억 자산. 그리고 내가 즉시 돈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자산이 50억 이상 있을 때. 사실 뭐 부동산으로 100억 갖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그거를 뭐 돈으로 만들 수 없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도 사실은 어려워요. 고정금이 있지 않는 이상. 근데 바로 돈으로 만들 수 있는, 환금할 수 있는 자산이 한 50억 정도 있다. 그리고 전체 자산이 한 100억이다. 그러면 저는 부자라고 보거든요. 부자는 굉장히 행복하대요. 왜? 뭐가 행복하냐면 자기가 시간을 마음대로 쓸 수 있어서 행복하대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시간의 소중함을 알고요. 그 시간을 굉장히 값지게 써요. 그리고 시간을 뭔가 줄여서 다른 수익을 낼 수 있다면 엄청난 금액을 거기다가 사용하기도 해요. 그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주위에 부자들도 걱정 많대, 부자들도 뭐 힘들대, 뭐 부자 돼도 다 똑같대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주위에 있다면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주위에 부자가 없어요. 주위에 부자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부자들은 다 행복합니다. 물론 걱정이 있죠. 하지만 적어도 돈 걱정은 없어요. 우리의 걱정의 80% 이상은 뭐예요? 돈 걱정입니다. 네, 그 걱정만 없어도 굉장히 행복해요. 그리고 그분들은 시간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대해서 엄청나게 큰 자유를 우리에게 주거든요. 시간의 자유가 경제적 자유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가 되면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행복해요. 그리고 주변에 나눠줄 수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그 행복도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자 돼서 뭔가 문제가 생길 걸 걱정하지 마시고 부자가 일단 되세요. 그게 정말로 중요한 한 가지 목표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부자가 사실은 일생 동안에 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슬픈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그 기간 동안에 분명히 나에게 실력이 쌓이는 거고 결국에는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도 오거든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기를 목표로 하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저도 지금 그렇게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두 번째로 꼭 1억을 모아보세요. 진짜 1억 모으는 그 경험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1억을 꼭 한번 모아보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보다도 투자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사업을 하면서도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자신을 아는 거예요. 내 자신을 알았을 때 내가 어디에 투자할 수 있을지를 알게 되거든요. 내 자신을 아는 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매일매일 뭐 변하는 그런 상황에 되게 민감해, 예민해. 그러면 주식 투자하는 거 되게 힘들 수 있어요. 왜냐면 주식 투자는 초마다 값이 바뀌거든요. 그분들은 사실 부동산 투자나 다른 더 그런 롱텀 투자에 어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거 견딜 수 있다? 주식 투자로 했을 때 사실 부동산 투자보다 훨씬 더 수익률이 커요. 여러분, 부동산 투자가 굉장히 수익률이 큰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부동산 투자는 처음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수익률이 큰 거고, 이 주식 투자는 1,000원으로 100원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커도 그 수익이 작으니까 사람들이 주식 투자에 대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